다음은 반대 측 제1토론자의 입론입니다. 정책 논제에서 반대 측의 입론은 보통 찬성 측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현재 정책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날개의 빈칸에 내용을 정리하며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는 현재 정책에는 문제가 없고 시급하게 고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민법에 행위 무능력자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만 19세 미만을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한 이유가 스스로 주체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투표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민법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투표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논리를 설파합니다. 또한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하다고 했던 찬성 측의 입론에 대응해서 청소년의 의견과 관련된 정책은 그 보호자인 부모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은 침해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도 않다며 주장합니다. 또한 선거권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 술, 담배 등의 유해 물품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보호의 의미처럼 미성년자의 보호 의미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찬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건의를 빌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가져오며 권위 있는 기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은 합헌이다 라고 하면서요. 다음은 해결 방안 쟁점을 얘기해야겠죠. 찬성 측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투표 연령의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의 정치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투표 연령을 낮춰봤자 계속 더 어린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인권 침해 해결은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 무관심은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실제 투표에 참여시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1토론자는 투표 연령을 낮췄을 때의 부작용을 들고 왔는데요. 투표 연령이 낮아지면 미성숙한 유권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지혜로운 의견을 반영하는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투표 제도를 유지해야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한다고 표명하며 입론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투표의 본질은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다양한 소수의 의견까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다양성의 원칙에 있다는 점을 짚어주고 싶네요. 작년에 만 19세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주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 2020년 총선에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겸사겸사 유권자 교육도 할 겸 말씀드리자면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투표를 통해 소수의 의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거고 다수의 의견이 우선되는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폭력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학급회의 등을 할 때 보면 어떤 안건을 정할 때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는 이유는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찬성 측 제1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라는 개념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만약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의 나이가 낮아진다면 투표 연령도 낮아질 수 있느냐고 묻죠. 다시 말하자면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의 나이는 자연적인 이치가 아니라 인간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바뀐다면 너희의 근거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 1토론자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보다는 현재 민법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찬성 1토론자가 두 번째 반대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보호자인 부모님도 자녀인 청소년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에 청소년의 의사표현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합니다. 꽤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랬더니 반대 1토론자는 청소년보다는 성인인 부모님이 좀 더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네요. 쌤도 성인이지만 성인이라고 꼭 성숙한 판단을 내리진 않는 것 같던데요. 또한 청소년과 부모님의 의견이 다르면 결론적으로 부모님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 청소년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찬성 측 제2토론자의 입론입니다.
두 번째 입론자는 앞에서 했던 입론에서 보충하는 근거를 제시해서 강화하거나 1토론자가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 보니 웃기긴 하네요. 당연히 했던 주장을 강화하거나 말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겠지. 설마 같은 팀원을 까는 얘기를 하겠어요? 찬성 2토론자 입론 시작합니다. 총 두 가지 세부 주장을 제시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142페이지 왼쪽 날개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근거가 먼저 제시되긴 했는데요. 이처럼 다음 부분을 보면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이 만 19세보다 낮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투표 연령 기준이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듭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데 우리나라만 만 19세 미만은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반대측의 입론에서 근거로 제시한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를 비판했는데요. 142페이지 7번째 줄을 보면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시대적 경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경영법과 도로교통법을 들었는데 입대와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8세부터로 지정해서 만 18세부터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데 민법만 행위 무능력자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앞서 찬성 1토론자의 입론 중에서 이익 효과 부분을 보충하는데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의 정치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자들, 다시 말하자면 법과 정책의 이반자들이 청소년을 더욱 의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자주,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성인보다 사상이나 이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투표의 본질을 흐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다음은 이 찬성 2토론자의 입론에 대한 반대측 제1토론자의 반대 신문을 보겠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외국의 투표 연령 사례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투표 연령 하향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셨는데 추세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가? 민법상의 분류나 우리나라의 학제를 고려했을 때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부분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며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찬성 2토론자는 이에 대한 답을 하며 반대 신문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측 제2토론자의 입론입니다. 143페이지 날개 빈칸에 정리하며 읽어봅시다. 첫 번째 주장은 143페이지 6번째 줄에 있는데요. 투표 연령을 낮춘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 근거는 위에 있는데요. 투표 연령을 2005년에 만 19세로 낮추었는데 10년 만에 또 변경하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변화이고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이미 투표 연령 자체를 낮추는 추세를 반영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이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찬성 2토론자의 발언에 대해 반박을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선거에서 청소년은 즉흥적이고 단편적이며 다양한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반대 1토론자가 반대 신문으로 제시했던 투표 연령은 각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여 정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이완과 싱가포르의 예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으로 만 19세 미만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어 마지막 찬성 2토론자의 마지막 반대 신문도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해서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아까 앞서 물었던 찬성 1토론자의 반대 신문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반대 2토론자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하버드 의대 맥린병원의 연구 결과 자료를 들이밉니다. MRI를 통해서 보니까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인의 뇌보다 청소년의 뇌가 좀 더 감정적이다라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 찬성 2토론자는 그 자료는 해석 차이의 문제뿐임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을 할 때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먼저 활성화될 뿐이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했을 때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대 2토론자도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를 주장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투표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사회자는 해석의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개입해서 토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론을 하도록 순서를 안내하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반론이 끝나니 토론을 종결하는 발언을 합니다. 반론은 지면상 씻지 못했지만 사실 토론에서 매우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토론은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논쟁점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이 강조하고 싶거나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마피아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마피아로 지목된 친구가 죽고 사냐는 최후의 진술에서 뒤집을 수 있죠. 역시 토론에서도 반론에서 무엇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논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5페이지를 보면 토론 평가지가 나와 있는데 토론이 끝나면 찬성과 반대 양측 중에서 어디가 더 잘했는지 점수화해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가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평가 점수를 매기고 총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평가는 크게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를 보면 토론의 각 용어와 논증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공부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잘 들으셨나요? 2019년 12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의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어 2020년 총선에 첫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의 쿠키 영상은 선거 전 청소년들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투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청소년 유권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2 우리말의 문장 표현 단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제가 평소에 청소년 인권 관련 활동을 많이 했었고 선거권 연령 인하에 관해서도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막상 진짜 법이 통과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야자를 하고 있을 때 딱 봤단 말이에요. 야자를 하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진짜 솔직히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력해왔던 게 딱 이루어진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긴 좋았는데 내일 당장 하니까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우편으로 공고물들을 받고 했을 때 되게 막중한 책임감이 들었던 것 같고 좀 염려되는 점도 몇 부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뭔가 약간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회장을 선거하거나 그럴 때 이제 좀 뭐 투표 현장을 따라한다고 그런 부스를 많이 설치해보고 뭐 그런 거를 해왔어서 약간 별로 감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공고문으로 오고 이제 제 이름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좀 새로운 기분이 들고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마냥 신나고 설레고 그랬는데 이제 막 부모님 이름 아래 이제 나와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선거하러 갈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점점 날짜가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책임감도 강해지고 좀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한 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신중하게 투표하려고 하고 있어요. 설레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항상 부러워했었거든요. 부모님이랑 투표하는 게. 또 이제 좀 투표하니까 약간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뭔가 정당에 대한 편견보다는 그 후보 공고물에 있는 공약이라든지 뭐 정과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어떤 정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어떤 이미지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당은 약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어떻게 발언을 하고 다니는지 좀 그런 것만 유심히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좋게 보는 사람은 없고 그냥 다 일단은 다 비슷한 사람들이랑 안 좋게 보고 시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자기랑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무조건 일단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보잖아요. 이게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보고 모든 어떤 사람이든 권력이 손에 있으면 안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마음보다는 좀 안 좋게 일단은 깔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르게 뉴스 이런 거를 좀 접하다 보면 약간 큰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 들으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도 좀 있고 반대로 좀 이렇게 보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장단은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구에서 청소년을 정말 대변할 수
속해 있는 지역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마련했을까 하고 그냥 궁금해서 여러 기사도 보고 뉴스도 봤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루밍 성범죄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거를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그루밍 성범죄가 이제 미성년자 성범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가장 그 손이 필요한,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미성년자인데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특히나 뭐 성범죄에 있어서 그루밍 성범죄에 있어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건 그냥 첫 번째 되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되게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법 조항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이라서 저는 되게 좋았고 청소년 말고 이제 청년 지원 쪽으로 보더라도 이제 구조적인 그런 해결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지원금 얼마 주고 뭐 지원 정책 이런 거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관련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구역은 못 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국에 이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애들이 전국에 한 18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전국이니까 이게 253개 지역구로 쪼개면은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표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정치인들도 계산이라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서 표가 안 되는 건 공약 자체는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은 표도 안 나오니까 그냥 청년들로 바꾸자해서 공약을 청소년 공약이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청소년들에 대한 공약을 만든다면 그냥 이제 고3 애들이니까 대학 입시 관련된 공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저는 다수를 위한 공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소수를 위한 공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결시가동 문제도 있고 뭐 문화예술계 청소년 관련해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여러 고충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정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문제들을 뭔가 해결하려는 공약을 저는 그래도 이번에 선거 연령이 하향돼서 하나쯤은 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그런 공약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정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봤는데 그냥 진짜 겉보기식이고 약간 정확히 뭐 어떻게 바뀌고 그런 사세한 것들은 이렇게 내걸지 않더라고요. 청소년의 눈으로 봤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나 그런 거 봤을 때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두순 나온다고 하니까 염려되고 그런 면에서 조금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교원이 뭔가 정치적 중립성을 띠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바탕된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역사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또 이제 근현대사였어요. 되게 민감한 주제였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찬성을 했고 뭐 반대 이렇게 했는데 찬성을 한 아이들한테만 만점을 주고 다른 반대한 애들한테는 점수를 확 깎는다든지 자기 친의 이제 뭔가 정치적 이념과 벗어나면 그렇게 점수를 이제 나타내던가 아니면 뭔가 계속 반박을 하던가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확실히 우려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뭐 영향을 안 받겠지만 아직 제대로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은 친구들이 무조건 선생님 말을 듣고 안 좋게 좀 안 좋은 방식으로 가치관이 세워질까봐 그게 좀 우려가 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선생님들께서 조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미래통합당에서 말하는 교실의 정치화 이렇게 교실에서 정치하는 거를 좀 하는 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약간 막말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정치가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학생들에게 물려주기 싫은 건데 정치는 약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논의하는 그런 도구가 맞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학급 회장 선거도 하고 전교 회장 선거도 하는 그것도 정치인데 약간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사전적인 의미인 정치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낫다. 진정성이나 뭐라 해야 될까? 뭔가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그런 실질적인가 실질적이지 않은가 이거를 좀 보는 것 같고 현실적인가를 보는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뭔가 충족시키는 공약을 많이 최대한 뭐 비중 있게 다루는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무조건 뽑고 싶고 뽑고 싶지 않은 국회의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권력에만 얽매여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정당이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 나도 따라야지 아니면 나는 반대되는 공약을 세울 거야. 약간 이런 거 되게 되게 그 본질은 생각을 하지 않고 되게 표면적으로 그냥 정치 싸움을 반대를 위한 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네, 그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되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국회의원은 정말 뽑지도 않고 왜 출마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국민을 약간 돈으로만 보면 더 현실적으로 그게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그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막 듣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 없이 공약을 내세우는 좀 난 당연히 뽑고 싶지 않아요. 막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일단은 당장 눈앞에 닥친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분을 일단 뽑고 싶고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잘 절제를 해서 올바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무조건 투표를 할 것 같고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를 봐요. 국회의원 할 때 이행률이 얼마나 됐는지, 본회의는 얼마나 참석했는지, 본회의 참석률과 그리고 현재 내건 공약의 그 실행 가능성 뽑을 때 여당인지 야당인지 좀 살펴볼 것 같아요. 잘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당한테 찍는다는 것은 현 정부를 지지하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당한테 찍어주죠.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마주하는 상황도 다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국회의원은 각계 계층의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고 싶고요. 선호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면 저희가 국민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를 만들어준 건데 마치 국민이 그 아래 있다는 듯이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국회의원 뽑고 싶잖아요. 나이만이 그렇게 생각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또 나이에 따라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나이가 많아도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발언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모두가 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또 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랑 부모님 세대랑 다르게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초중고를 다 약간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자란 첫 세대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희도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이 말로 꼰대라는 사람을 해요. 솔직히 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정치를 잘 알아가지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려놨습니까? 아니죠? 네? 어른들이 그렇게 잘 정치에서 알아가지고 지금 태극기 들고 지금 태극기 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정치를 잘하길래 박근혜가 죄 없다는 소리라고 하셨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다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박근혜가 나이가 어려서 정치 그지 같아가지고 국정농단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갇히면서 애들도 이제 촛불 집회를 참석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제 주변 친구들에서 그 정치에 관심이 없는 애들도 대부분이 있지만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통 그렇게 말하시는데 아마도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시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건 그분들의 살아온 삶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이해는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미성숙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